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5해를 살아오면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진실을 덮는 도구가 되고 억울함을 혼자 사귀다가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제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달려가서 며느리 곁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밥을 해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많이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자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저도 젊은 시절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유산을 겪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조리를 핑계로 친정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출퇴근을 하는데 며느리는 친정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 친정에서 좀 쉬다 오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동안 제 귀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병문안 와서 자기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유산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 잘못도 아닌데 자책하지 말라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에게 한 말은 점점 더 과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며느리 곁에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척은 제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산했을 때 며느리한테 가보기는 했냐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흘을 곁에 있었는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바로 왜곡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일부만 가져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위로의 말 중에서 단 한마디만 골라내어 상처받은 것처럼 포장하면 듣는 사람은 진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해도 해명하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말이 생겨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중간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결국 피곤함을 먼저 느낀 사람이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나인지 며느리인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들에게 한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아내 곁에 사흘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어도 괜찮다. 다만 너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관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높고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크고 실망이 크면 감정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여전히 밥상을 차렸고 생일에는 용돈을 챙겼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 주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들을 통해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지를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시간이 지나도 진심으로 바뀌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진심을 거두지 않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방식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조정하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해가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들한테 전화로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서운했을 텐데 그때는 서운하다는 생각보다 잘 됐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두 번째 임신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에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앉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왔습니다. 우리 둘이 병실에서 같이 며느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이 저한테는 참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딸 걱정에 마음이 쓰인 분이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밥도 사 먹고 복도에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예민한 면이 있어서 상처를 잘 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위로로 건넨 말이 그 아이에게는 상처로 닿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며느리 잘못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해줬는데 왜 저러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날부터는 저 아이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큽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왜 저러나 하는 마음은 결국 상대를 탓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마음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행히 두 번째 임신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저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은 복잡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같은 한국말인데 그 말이 담고 있는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다는 뜻이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와라 하면 그냥 오라는 말인데 며느리는 그 말을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는 것,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자주 생기는 균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것이 답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의 솔직함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안에서 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익혀야 하는 감정의 기술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한 번만 말합니다. 2번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건 내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법정이 됩니다. 법정에서 이긴 사람이 관계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고 나서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오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래 가려면 가끔은 내가 옳아도 지는 척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어진 것도 아닌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어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가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가고 싶어도 먼저 연락을 해야 하고 가고 싶은 날에 불쑥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다짐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서먹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란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침범으로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물러서면 상대는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손자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를 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먼저 나섰는데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순간 솔직히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이것이 나중에 어떤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지쳐가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해야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감정으로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들에게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아프거나 몸이 힘들 때는 미리 말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며느리가 정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한테 단 것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손자가 졸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씩 쥐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그걸 알게 되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래 살았으니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육아에 있어서는 부모의 방식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아들을 키웠던 방식이 지금도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손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제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며느리가 느끼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가 제가 끓여놓은 국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계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며느리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알아주길 바라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슬며시 물러서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관계의 진실입니다. 손자가 5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단둘이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손자도 없이 둘이서만 만나자는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잠깐 긴장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있다 보니 단둘이 만나자는 말이 좋은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시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저는 오래 살면서 배웠습니다. 먼저 퇴근하면 상대는 하려던 말을 접어버립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첫 아이를 잃었을 때 어머니가 곁에 있어줬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 예민해서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사과를 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스스로 찾아와서 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했던 감정, 오해받았던 기억, 혼자서 삭혀야 했던 서운함들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늘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뭘 해도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며느리를 처음 맞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해주려고 한 말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의 대부분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하려다가 생기고 잘 보이려다가 생기고 잘 지내려다가 생깁니다. 나쁜 마음이 없어도 오해는 생깁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관계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짧게 받고 빨리 끊으려고 했습니다. 오래 붙잡아두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것보다 조금 덜 받는 것, 그것이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과를 받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사과를 해왔을 때 그동안의 억울함을 다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상대가 용기를 내서 내민 손을 잡지 않고 그동안 쌓인 것들을 쏟아내면 상대는 사과하지 말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과를 받을 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들추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입으로만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면 그 사과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날 한 사과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서운하게 할 때도 그날의 일을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것, 그것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를 계속 꺼내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했고 중년에는 손해와 이익이 중요했는데 이 나이가 되면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옳았던 것,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손을 잡았던 기억, 눈물을 보였던 순간들은 오래 남습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옳음을 지킬 것인지 사람을 지킬 것인지 그 선택이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며느리와 그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 나서 2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손자는 7살이 되었고 저는 77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손자를 안아 올리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손자 돌보는 일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것도 있었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나이에 내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자를 돌보는 날을 줄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건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의심하면서 시작하는 대화는 결국 의심으로 끝납니다. 손자를 덜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매일 보던 아이 얼굴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보게 되니 그 공백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백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했다는 걸 70이 넘어서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 있는 시간과 나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가족에게도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켜가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그 짐을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제가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게 된 것은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거 그리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요즘은 꽃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림 몇 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잘 그리신다고 배운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저한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관계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길 때 새로운 층이 만들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만 만나다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그 관계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역할로만 묶인 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계는 역할이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며느리도 제게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유산, 오해, 왜곡, 억울함, 그리고 화해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저는 지금도 완벽한 사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고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편한 관계보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심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너무 편하면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면 상처가 생깁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들 중에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 중요해 보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며느리와 나누는 짧은 전화 한 통, 손자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 수채화 붓을 들고 앉아있는 조용한 오후, 이런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 속의 상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처는 약해진 흔적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